임재성 변호사라고 아주 활동 열심히 하는 분. 이분이 이 임재성 변호사. 네네. 예. 베트남 전에서 한국군이 했던 여러 가지 범죄, 예. 특히 학살, 뭐 고엽죄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남의 전쟁 못쓸지 많이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죄를. 이제 성찰하고 예. 베트남 현지 피해자들을 좀 돕는 일을 해요. 네. 그걸 하고 있는 단체 중에는 또 뭐 한 베트남 평화재단이라고 있고 강우일주기라는 분이 이사장 하고 계신데 하여튼 그쪽 팀들이 베트남 현지민들하고 함께 삼각지의 대통령실을 찾았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면담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럼 윤석열 정부 같으면 어떠냐면 면담 안 해주죠. 당연히. 당연히 안 해주지. 근데 예. 면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이 아직 진용이 갖춰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사회 수석 같은 건데 이번엔 이름을 뭐 경청 뭐 통합수석인가 아마 그렇게 아마 이름을 붙이나 봐요. 네. 근데 그 수석실에 지금 언론 검색을 해보니까 수석도 없고요. 비서관도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아마 행정관쯤 되는 직원분이 나오셨나 봐요. 네. 그래서 경청을 해준 거야. 40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직 시스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예. 그래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도 없다. 네. 근데 개인으로 말하라면 네. 되게 유감스럽고 좀 고통스럽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뜻을 잘 알겠고 잘 이해하겠다. 메모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진용이 갖춰지면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40분 정도 면담하면서. 그러니까 베트남 그 피해자인 베트남 분이 무슨 배지를 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주 4.3을 기억하는 동백 배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월호 배지라든지 노란 리본이라든지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 배지는 어떤 거냐 그러니까 설명을 해줬대요. 이런 거를 기억하자는 의미다. 그래서 그 배지를 줬대요. 베트남 분들이 그 대통령실 직원한테.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달더래요, 옷에.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쇼일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장면 하나하나가 사실 민원을 해결하는 거고 이분들이 요구하는 건 한국 대통령의 사과거든요. 저는 사과할 때도 됐다고 봐요. 죄송하다. 우리가 없는 나라에서 돈 벌라고 그런 것도 있고 남의 나라 전쟁에 용병으로 갔다. 그리고 뭐 의도하든 그렇지 않았든 한국 때문에 당한 피해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제 한 베트남은 정상관계로 새로운 형제국가로 잘 가자.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좋네. 그래서 성숙한 대한민국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시아의 민주주의의 리더 국가, 민주주의 향도 국가는 됐잖아요. 그렇지만 과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일본에게 그런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이면에 우리가 저질렀던 과거사에 대해서도 수습하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혹시 보상하거나 배상할 게 있으면 찾아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하나의 일본을 이기는 방법이고. 그럼요. 한국은 제대로 하네. 훌륭해 됐으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야죠. 자, 이재명 대통령의 수건이었던 것인데 노동경찰. 노동경찰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이었는데 뭐 근로감독관이란 말 자체가 너무 좀 듣기 불편해요. 근로감독관이라는 거 잘못 들으면 뭐냐면 일단 근로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로라는 건 또 근면에 근자가 있잖아요. 성실히 일하는지를 지켜보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노동자로서 인권 침해를 당했거나 정당한 대접을 못 받았을 때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지 아침에 제 시간에 출근했는지를 살펴보는 어떤 국가처럼 보여요. 그 이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호민관 역할이잖아요. 호민관,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대선 때도 그랬고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번 반복한 바가 있고요. 사실은 잘 안 알려졌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서울대에서 노동 도 공부하셨어요. 대학원 과정에서 아주 열심히 했고 또 그 교수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성적도 우수하고 되게 완전 뭐 그냥 공부만 하면 항상 5등이야. 그러니까요. 5등생이야. 좀 싫은 측면도 있어요. 그렇죠. 중고등학교로 뭐 1년도 안 돼서 다 끝내버리고 검정고시로 둘 다. 뭐 하여튼 그렇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냥 잘 외운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노동 현안에 대한 이해가 탁월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노동을 볼 줄 아는 안목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좋은 시기에 좋은 대통령의 좋은 리더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경찰이 상당수로 늘어나고 또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되면
노동 현장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사실 노동 현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 많아요. 한국이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그리스를 제외하고 산업 인력 중에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거든요. 근데 자영업을 왜 하냐면 일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작용 중에 하나가 보통은 자영업자들이 노동자의 평균 임금보다 많이 법니다. 근데 대한민국 노동자 평균 임금보다 자영업자가 덜 벌어요. 네. 그러니까 노동 현장이 정상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할 만한 곳이 되는 거예요. 네. 노동 조건이 개선되는 거예요. 헌법에 나온 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우리 공장들이 바뀌기 시작한다면 일터가 활성화되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으로 가 있는 분들이 노동 현장으로 좀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노동 조건이 개선된다는 건 좋은 일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네. 노동 시간이 좀 줄게 되고요. 그다음에 산업재해로부터 좀 안전하게 되고 임금도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불합리한 잘못된 처우를 당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네. 그러면 일터가 좋아지는 거예요.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좋아지는 거 곧 우리 국민들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자식들이 좋아지는 거, 내 친구들이 좋아지는 거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박수 쳐야 될 일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사업주 입장에서 노동자들한테 함부로 하면서 약간의 이익을 받는데 그런 게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지만 이건 어떤 의미에서 정상화잖아요. 그럼요. 못되게 군 건 이제 앞으로 하지 말아야죠. 기업도 작든 크든 간에 기업도 기업 경쟁력을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갖춰야지 노동자를 탄압하거나 줄 걸 제대로 안 주는 방식을 통해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무려 10,000명으로 늘린다고 하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쿠팡이라든지 SPC에서의 산업재해는 많이 사라질까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SPC는 이제 노동자들이고 그 제빵환 허 씨 그분의 책임을 명확히 묻는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제대로 작동한다는 걸 보여줘야만 해결됩니다. 안 그러면 또 SPC에서 또 죽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돌아가신 분은 50대 여성인데 뭐 그분의 형편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더라도 가족도 있고 특히 자식도 있고 아마 친정 어머니도 계실 텐데 그럼 그 고통이 그렇잖아요. 딸을 먼저 보내는 엄마의 고통, 그 할머니의 고통이 있을 거고 엄마를 먼저 보낸 자식들의 고통이 있을 거고 그렇죠? 아내를 갑자기 일터에서 잃은 남편의 고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런 얘기 했는데 먹고 살자고 살아보자고 공장에 가고 일하러 가는 건데 거기서 죽어서 돌아오면 그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는 일을 해결해야 되고요. 노동경찰이 열심히 활동하면 이제 그 문제 SPC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후적으로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수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 활동도 해야 되거든요. 우리 경찰이 옛날에 순찰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혹시 범죄가 있나 없나 그 순찰을 대학가나 뭐 이런 데서만 해서 야당 당사 앞에서만 해서 문제였지만 시민 저항이 일어날 만한 것만 순찰을 종로 해서 뭐 이런데 광화문 그래서 문제지만 실제로 그런 예방이나 계도 활동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2인 1조로 근무 안 하시면 사고 나요. 사고 나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 있어요. 이번에 경고인데요. 다음에는 단속합니다. 큰일 나요. 라고 얘기해 주면 바뀔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쿠팡 같은 곳은 노동자 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성. 그러니까 너도 자영업자, 나도 자영업자, 회사 대 회사의 계약 아니냐? 라고 하는 거예요. 막 따지러 오면은 아니 사장님 왜 이러세요? 아니 사장님이시잖아요. 저도 사장이고요. 왜 사장끼리 이럴까? 뭐 이러면서. 그런데 실제로는 노동자로서 일하는 거죠. 왜냐하면 업무 지시를 받고 또 불이익도 받고 사실상 임금을 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그 노동자 아닌 사각지대 노동자들이죠. 이런 분들이 노동자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노동자로서 받아야 될 기본적인 노동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이건 이재명 정부가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어서 이 문제도 동시에 풀릴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풀리면 정말 이렇게 이렇게 숨을 쉬는 거 있잖아요. 숨 쉴 것 같다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런 국민들이 나오는데 이런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100만 단위, 1000만 단위로 나와요. 갑자기 1000만 명의 국민들이 살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숨통 트이게 하는 일들을 곳곳에서 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장기 연체 채무를 그러니까 악성 채권을 네네. 소각하는 데 있어서 과거 직업이나 업종을 가리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는 원래 비판하고 원칙적으로 따지고 이런 게 직업인데 요즘 그런 일을 못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먹고 사나 걱정인데. 예. 이것도 박수 칠 일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10년 전에 뭘 했냐면 주빌리 은행의 은행장이었어요. 예, 맞아요. 주빌리가 뭡니까? 희년이잖아요. 제가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는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2000년 전 또 그 이전에 오래전부터 77, 49에서 50년 되면 네. 빚도 좀 탕감하고 왜냐하면 새 출발도 해야죠. 어차피 저 사람 빚 못 갚는데 거기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인생이 그냥 쪽나버리고 그 가족들까지도 빚에 쌓여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상태. 예? 재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성 채무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도 못 갚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어차피 저 사람 못 갚아요. 뭐 담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근데 서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류 때문에 이 사람은 새 출발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소각 없애주자. 근데 이 은행은 어차피 못 받을 돈이니까 소각한다고 해서 손해는 없어요. 근데 네. 국가가 개입하면서 네. 뭐 1,000만 원의 악성 채무가 있다. 은행 입장에서 채권이죠. 근데 한 푼도 못 받을 거예요. 근데 국가가 개입하면서 그래도 그거를 한 100만 원쯤에 사주는 거예요. 그럼 일부라도 돈을 좀 챙기게 돼요.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도 손해가 아닌 거예요. 네. 한 푼도 못 받을 건데 일부라도 받게 되는 거예요. 채무자 입장에서 완전 인생이 쪽났다가 새 출발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20대 30대의 젊은 분들이라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경제활동을 40년, 50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동안에 시간을 버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사람이 살고 가족이 사는 거예요. 이거 박수 칠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냥 답답하게 묶여져 있던 거를 매듭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매듭을 풀어줘서 채권자, 채무자가 다 좋아요. 당사자들이잖아요. 네. 은행 입장에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표정 관리하면서 좋아요 저희 땡큐죠 라고 하는 거예요. 주빌리 은행은 민간인데도 수천억 원의 채무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이러면 조단이 뭐 많이 해결할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악성 가계부채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저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유 때문에 빚을 졌는지 묻지 않겠다. 그럼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그럴 거예요. 도박하다가 빚진 사람도 해줄 거야? 이른바 모랄 해저드다. 뭐 이런 사람이 뭐 10명인지 5명인지 모르지만 네.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뭐 해줄 수 있죠. 왜? 과거에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그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새로운 정부가 됐잖아요.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새로운 정부에서는 새 출발할 기회를 가져야죠. 그 사람에게 새 출발할 기회를 안 주면 그야말로 악의 구렁텅이 속에 살 가능성이 높아져요. 무슨 얘기냐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네. 그 범죄는 누구를 향해서 저지르겠습니까? 선량한 국민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건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국가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 필요한 조치죠. 네, 다른 사람을 향한 범죄뿐만 아니라 그 자살을 막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요. 채권 때문에 스스로 목숨 끊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냐면 재기가 가능한 사회가 돼야 합니다. 이걸 막았던 세력들이 정말 파쇼거든요. 재기가 가능한 사회.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정말. 자, 그런 사회로 우리가 지금 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한번 좀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하급심 판례도 다 공개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건 헌법이에요. 헌법에 나와요. 그러면 그동안 하급심 판례는 그게 공개가 안 됐고 그러니까 저 행정편의인데 사법도 편의였던 거죠. 예. 그러니까 사법도 행정이잖아요. 네네. 사법 작용도 국민을 위한 공적 작용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서비스여야 돼요. 네. 그런데 판례 공개는 판례라는 건 원심인 1심에서도 판례가 형성될 수 있어요. 종결되면. 예. 항소심도 판례가 형성될 수 있어요. 거기서 끝나면은. 네. 예. 그리고 대법원은 물론 판례가 되는 거예요. 네. 판례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런데 대법원 거만 올렸어요. 왜냐하면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행정 서비스라는 거를 법원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거죠. 간과한 거죠. 행정 서비스는 누구를 위한 서비스냐면 국민을 위한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누구냐면 국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예요. 네. 그 서비스 수혜자는 국민이고 이걸 안 해왔던 거예요. 네. 게다가 헌법사항이란 건 뭐냐면 모든 재판은 모든 심리는 국민 앞에 공개하게 돼 있어요. 네. 그 재판은 뭐가 원칙입니까? 공개 재판이 원칙이에요. 네. 간혹 공개하다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냐면 피해자가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 피해자가 끔찍한 성폭행을 당했다. 그럼 공개 재판인데 여러 사람 앞에 자기 얼굴을 내밀고 증언을 한다면 이건 심각한 상황일 수 있잖아요. 2차 가해일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분에게 뭐 칸막이를 친다거나 음성을 변조한다거나 해가지고 그분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정도의 안전장치는 작동시키지만 기본적으로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에요. 그럼 재판의 결과도 공개해야죠. 재판의 결과 중에 중요한 게 판례거든요. 네. 그러니까 판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당사자들 어떤 사건에 연루됐어요. 내가 어떤 사기 사건에 연루됐어요. 뭐 이런 경우에 판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찾아보고 싶어요. 기본적인 욕구고 또 필요해요. 꼭 변호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변호사들은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판례가 찾아볼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대법원 확정된 게 아니면. 그럼 뭐예요? 행정 편의주의, 나아가 행정 횡포였죠. 이걸 바로잡는 거예요. 누구의 입장에서 바로잡냐 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이전에 오랫동안 법조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구체적으로 사법 서비스라는 게 운영되는지 도대체 사법 서비스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것 같아요. 그 의문이 국무회의 과정에서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급심 판례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 뭐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맥락을 짚은 거고요. 역사적인 맥락을 짚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 틀림없이 국민 일반에 도움이 되기 위한 방안으로 그렇게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상급심만 이렇게 그저 말하자면 최종심만 남은 것 같은데 최종심에서 얼마나 엉터리 같은 판결이 많았어요. 하급심이 훨씬 더 나았다. 세부적으로 정교하게 다뤘다.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다 공개된다는 것은 재판을 받는 수많은 재판에 유관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어떤 숨통을 트여주기 위한 그런 기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곧 전 국민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소비 쿠폰을 이제 정부가 지급할 예정인데 7월 중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참 너무 좋았던 게 그 부자도 준다는 점, 15만 원이라도 준다는 점. 아예 안 주면 이 정책 오래 못 갑니다, 사실은. 아니요, 근데 부자에 해당되는 사람들, 또 부자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 부자 편에 선 사람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이죠. 이런 분들은 이런 보편복지에 반대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도시락 하나라도 좀 싸우기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하자. 엄마들 부담이 얼마나 크냐. 뭐 아빠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학교 급식을 시작할 때도 문제가 많았고 그다음에 급식비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무상급식을 하자. 진보교육감이 이제 그런 걸 시작할 때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저 부잣집 애들까지 왜 국민의 세금을 주냐.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재난지원도 그랬지만 이제 민생지원 같은 경우에도 부자에게 왜 돈을 주냐고 그랬어요. 근데 복지는 보편복지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을 이재명 정부가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헌법도 그렇고 인권도 그렇고 없는 분들을 특별히 챙기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도 청소년, 노인, 여성, 그다음에 소득이 적은 자, 이런 분들,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더 챙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 문제로서 더 챙겨야 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을 줘서 보편복지의 원칙도 확고하게 붙잡고 게다가 실질로서 없는 분들에게 돈을 더 드림으로써 헌법과 인권의 원칙도 부여잡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일을 잘해도 되나?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비평을 하셔야 되는데 비평을 할 게 없어 지금. 용비어천감 이러면 안 되는데. 용비어천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다 하는데 13조 정도의 총 예산이 들어요. 국비는 10조고. 근데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의 시장이 들썩들썩하는 건 1년에 2번밖에 없어요. 올해는 이미 설 추석 때 말고는 없어요. 그것도 당일은 아니고 한 이틀 전에. 그렇죠. 설 앞두고 잠깐 시장에 사람이 많고 추석 앞두고 잠깐 사람이 많을 뿐이에요. 근데 민생지원금이 이제 나가잖아요. 그러면 동네방네 시장이 들썩들썩합니다. 왜냐면 모처럼 삼겹살 먹으러 가는 거예요. 없는 살림에도 돈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게 시한부 쿠폰도 시한부거든요. 써야 돼요. 백화점 가서 쓸 수 없고 시장 마트 가서 사야 돼요. 고기 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삼겹살 주인은 어떻습니까? 매출 뜨니까 기분 좋잖아요. 당장 손님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고용을 창출하게 돼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이게 최저임금 줘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갑자기 많이 생길 테니까. 그러니까 좀 더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삼겹살 사장님도 어떻습니까? 돈 벌게 되니까 옆에 호프집 가서 매출을 또 올려주는 거예요. 또 하나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손해볼 수 없는 장사예요. 그 내수가 도니까. 아니, 돌면요. 우리가 소비를 하는 순간 부가가치세 10%를 비롯해서 세금을 곳곳에 떨어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50만 원을 주면요. 50만 원어치 삼겹살을 먹잖아요. 아니 한꺼번에 먹지 않더라도 5만 원을 10번 먹든 어떻든 그럼 부가가치세 5만 원이 당장 세금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나머지 45만 원의 돈도 돌면서 또 세금을 놔요. 그러니까 국가는 봉이 김선달처럼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세수를 나중에 이 수학에 있어 순열 아닙니까? 다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좋고 국가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하는데 총 예산이 13조 원밖에 안 돼요. 밖에라고 말씀드려도 죄송할지 모르지만 윤석열이 3년 동안 부자 감세해 준 게 150조예요. 개새끼. 그럼 개새끼라. 죄송합니다. 그러면 완전 욕하고 싶어요. 그러면 산수해 볼까요? 13조짜리 이 퍼포먼스 있잖아요. 실제로 국민들 주머니에 15만 원에서 50만 원씩 입금해 드릴 수 있는 이거를 몇 번 할 수 있냐면 3년 동안 12번 할 수 있습니다. 12번 600만 원이에요. 많이 받는 사람. 그럼 어때요? 숨통이 트이죠. 그렇죠. 가뭄의 단비 같은 거예요. 당장 지금 주식시장도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니 미안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게 거래소 한번 갔어요. 그다음에 시그널 한번 줬어요. 안정적인 시그널 줬어요. 시장은 시그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3천 넘고요. 지금 내일 모레 막 4천 넘을 기세예요. 지금 그쵸 3,100 넘고 막 계속 지금 3,116.5입니다. 코스피가. 아니,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저 코스피는 뭐 코스닥이든 이런 건 계속 뉴스가 뭐냐면 얼마 만에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3년 얼마 만에 최고다, 얼마 만에 최고다 이걸 계속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뭐가 나오냐 역사상 최고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그래 중산층 이상이 움직이는 시장이지만 없는 분들은 진짜 시장 있잖아요. 우리 무슨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하는 이런 시장에서들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이 민생지원금이 큰 역할을 하죠. 그야말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10조, 13조 원밖에 투입을 안 했지만 이게 돌면서 20조, 30조의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고용 창출의 효과가 있고요. 이런 거 몇 번 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국가 주도로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 나가고 그러면 드디어 사람들이 살만한 거죠. 이렇게 살만하면 어떻게 되냐? 자살률이 줄어요. 20대 사망자의 54%가 자살자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나라도 한국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10대, 20대, 30대 많이 자살하지만 노인들이 훨씬 더 많이 자살해요. 노인의 삶이 비참하기 때문에 노인 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이걸요 정부가 대통령이 똑바로 일만 하면 내각이 제대로 움직이면 놀라울 정도로 해결할 수 있어요. 자살률 뚝뚝 떨어뜨릴 수 있어요. 아유 먹고 살기만 해도 앞날이 안 보이고 캄캄해 보이고 그런 상황만 바뀌면은 왜 극단적 선택을 하겠습니까? 사실. 대한민국 헌법 32조에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냐면 고용의 증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제적, 사회적 방법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거. 두 번째는 노동자들에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적정 임금의 보장을
해줘야 돼요.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임금은 뭡니까? 애들 가르치고 노후 대비하고 가끔 해외여행도 가고 경기도 다낭시인데 나만 못 가봤어 다낭 이런 거 말고 나도 좀 가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그렇지. 어르신들 모시고 한번 가고 예. 돈이 돌아야 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영업자도 이번 주 휴가 예. 나도 좀 갔다 오자 다낭에 예.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우리 삶이. 맞습니다. 그럼 네. 어때요? 자살할 이유가 그만큼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말 목숨을 구한다. 목숨을 구한다는 건 평화 문제, 전쟁의 위험을 낮추는 것도 목숨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측면에서 목숨을 구하고 먹고 살만하게 좀 그 죽지 않을 이유들을 내 삶을 긍정할 수 있는 이유들을 만들어주면 목숨을 구하는 겁니다. 네. 전 그래서 설레요. 떨려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인권운동하고 그런 게 사실 예. 그런 고통을 좀 줄여보자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떠드는 정도, 저는 호소하는 정도지만 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 내각은 뭐예요?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 그래서 들어가서 일하는 분들 다 박수 치고 싶어요. 정말 보란 듯이 해봐라. 그래서 당신은 자살로는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노인 자살, 청년 자살, 심지어 청소년 자살, 모든 기록을 가지고 산업재해 전 세계 꼴등, 교통사고 사망자 전 세계 꼴등, 이런 선진국이지만 엉망진창인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 있는 드디어 힘을 갖게 됐지 않았냐. 해보자 우리가. 네. 설레요. 네. 오늘의 알겠습니다. 주제어는 설렘입니다. 그래요. 야, 오창희 국장님이 이렇게 바뀌었나 하시는 분들이